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 이후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개혁들이 같이 가야만 노후의 안락한 생활이라는 것들이 한꺼번에 보장되고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득 강화론 또는 소득 보장론에 어느 정도 더 손을 들어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모수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구조 조정을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다. 구조 조정에 빨리 착수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렇다면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44%로 하는 그런 안을 받아들여라 여당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 안마저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결국 공은 22대 국회로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22대 국회 안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안까지 마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결론들을 곰곰이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초에 만들어졌던 이 공론화조사위원회는 두 가지 수기단을 구성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의제 자체를 설정하는 한 50명으로 구성된 의제 수기단이 만들어집니다.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청년 대표, 각 국민연금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개의 그룹에서 약 50명 정도의 위원들을 선정하고요. 의제수기단은 공론화조사를 하는 시민대표단들이 다뤄야 될 의제를 만드는 것을 책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개 의제를 만듭니다. 모수개혁 중심으로 모수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 플러스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7개 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민대표단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민대표단 설정을 위해서 처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2만 명을 뽑아냅니다. 2만 명을 인구라든지 지역 비례로 뽑고 그 중에 다시 1만 명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 그리고 연금에 대한 입장들을 반영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해서 500명 정도 정확히 하면 492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대표단은 4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자료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자료들은 소득보장론이라든지 재정안정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했던 그룹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실 그 자료를 만들고 서로 대비할 때 그 길이까지 다 똑같은 식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 그리고 카드 뉴스, Q&A, 심화 자료, 동영상 이런 것들을 4주 정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학습 이전에 1차 설문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설문조사는 학습 이후에 총 4번의 그 수기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4월 13, 14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20, 21일 이렇게 해서 4번을 하는데 첫 번째 13, 14 토론 이후에 두 번째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 4회 토론회 이후에 마지막 여론조사, 3차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토론을 하고 또 그리고 대표단, 시민대표단 분임 토론도 하고 그리고 시민대표단이 전문가에게 묻고 답하는 그런 식의 과정들을 거친 것입니다. 그 결과 의제수기단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소득보장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험료율을 9%에서 14%로 높이고 대신에 소득 대체율도 50%로 높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재정안정론에 가까운데 보험료율은 9에서 12%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수기 이전에 1차 설문조사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재정 안정론에 가까운 이안을 선호했습니다. 44.8%가 이안을 선호하고 소득 보장론에 가까운 일안은 36.9%에 불과했습니다. 2차 설문을 냈을 때는 이 1안과 2안에 대한 지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소득 보장론은 50.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재정 안전론은 38.8%로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 모든 수기 토론을 거친 다음 이루어진 3차 질문에서는 56%가 소득 강화론을 지지했고요. 오직 42.6%만이 재정 안정론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시민 대표단들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이라는 것이 현행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것만으로 노후 보장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득 보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들이 바뀌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개시 연령입니다. 65세로 점진적으로 올리자라는 아닌데 이것은 1차, 2차, 3차에서 항상 수급 연령을 65세로 올리는 것은 동의했고 보시는 것처럼 3차로 가면 갈수록 이 동의하는 비중이 커져서 마지막 3차 설문에는 80.4%가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각지대 문제인데요. 말씀드린 이제 크레딧을 주는 문제입니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당 크레딧을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이것도 1차부터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찬성률이 점점 더 커져서 3차 설문에서 82.6%나 찬성을 했습니다. 또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을 확대하자는 것도 1차에서는 40%가 좀 안 됐는데 3차에 가면은 57.8%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확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업이라든지 직업훈련, 장애인, 노인, 무급 돌봄에 대한 크레딧 부분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2차, 3차 설문을 하더라도 그 수준들이 더 낮아졌던 경우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크레딧 부분은 출산과 군복무만이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지역가입자 문제인데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1차 설문부터 3차 설문까지 지지율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72.7%, 3차에서는 87.3%가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자는 안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건데 더 많은 분들이 현행 수급 범위를 유지하고 급여를 강화하자라는데 더 많은 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문제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하자는 의견은 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수기의제단에서 이미 채택이 됐었고요. 여기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연금,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자는 의견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도에 따라서 지역연금의 보험료도 조절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여섯 번째로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서 가장 핵심적은 무엇보다도 재정을 언제 투입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말하면서 재정 안정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적립 기금 고갈되는 걸 늦춘다고 해서 세대 간에 있어가지고 부담이 꼭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밖에 아닙니다. 세대 간 이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대가 부족한 부분을 세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대 간의 부담을 과도하게 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도 1차 설문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80.7%들이
지지를 했다. 그래서 향후 이루어질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고 투입을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기의제단에서는 선정하지 않았던 의제 중에 하나 추가된 것이 바로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문제인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적립하고 준공적연금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46.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퇴직연금 문제도 향후에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개혁의 핵심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투입, 국고 투입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사실 안이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안이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가 제시한 연금개혁 3115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의하면 25년부터 30년 동안에 보험료를 3% 정도 인상하고 그리고 정부 재정 투입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GDP 1%까지 투입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1.5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5% 정도 개선하자라는 것입니다. 김우창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기금이 항구적으로 GDP 120% 수준을 유지하고 따라서 기금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KDI 안입니다. KDI 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국민연금과 지금부터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도의 두 가지 연금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그 신연금은 완전 적립식이라는 겁니다. 사적연금과 사실 같은 거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KDI에서 이제 답변은 이거는 공적연금 성격을 여전히 가지는 것은 의무가입이다. 의무가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 안에서 동일 세대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층 연금이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진다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기업 퇴직연금과 오히려 비슷해지거나 사적연금과 비슷해지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있는 연금들의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 재정을 투입하자는 건데요. 그게 약 609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GDP의 무려 2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투입을 쭉 해서 털자라는 건데 이것보다는 저는 연금개혁 3115에서 나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국고를 투입하면서 지금 연금이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많은 토론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 관련입니다. 사실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였죠. 퇴직금 제도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상 부도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못 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라는 것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시간을 많이 끌다가 2005년 말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이라는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을 기업 아닌 바깥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기업이 자체 안에서 예치를 하고 적립을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사실은 이게 가치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부 기관에 적립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험료율이 무려 8.3%, 국민연금이 9%니까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그 보험료율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400조, 그리고 2033년에는 거의 1000조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이 조기퇴직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면 조기퇴직 당할 때 퇴직연금을 사실상 퇴직금처럼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을 외부에다가 옮기면 그걸 거기서 다시 일시금으로 인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퇴직금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연금 역할을 못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5년과 10년 사이 연 수익률을 계산하면 2.35, 2.07%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도 낮은데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7%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기업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자기 계열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운영을 거의 예금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영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처럼 아예 하나의 공단이 퇴직연금 자체를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만 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수록 퇴직연금의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소셜 시큐리티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 많은 경우에 401k라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또 우리나라 직영연금 같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할 때 자기가 반을 내고 기업이라든지 고용주가 반을 냅니다. 그런데 그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본인이 근로자가 운영 방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몇 프로, 채권형 펀드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지정 기간도 수십 개가 되는데 자기가 좋은 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DC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도 퇴직연금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만 수익률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조기 퇴직이 일상화되어 있고 관리화되어 있으면 퇴직연금 제도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당분간 어느 정도 소득 보장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취업해서 정년까지 일을 하고 정년 이후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개혁들이 같이 가야만, 그래야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우리 노후의 안락한 생활이라는 것들이 한꺼번에 보장되고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구조 개혁이 사실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보장성은 떨어지고 요율은 올라가는 식의 모수개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노인빈곤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